사실 경기가 둔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명하지, 그죠? 그런데 침체까지는 아니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잖아, 그제? 그게 이제 왜냐면 3회 법칙 뭐 해가지고 우리 8월 5일날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급락을 했는데 뭐 N달러 환율 흐름으로 보게 되면 뭐 그 근방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거기까지 내려간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환율 부분에 있어서의 움직임 뭐 그것도 일정 정도 있었겠지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게 다가 아니었다. 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고, 알고리즘 매매 때문에 급락이 했었던 부분이 더 크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자, 여튼 9월 주식시장을 대면하기에 앞서서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사실 뭐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 제약적 금리 수준 고긴축 이 흐름 때문에 경기가 둔화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야. 그게 이제 연착륙이냐 아니면 경착륙이냐의 문제인 거지, 실질적으로 착륙은 착륙이니까 경기가 안 좋아질 건 분명한 거고. 그래서 CT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와 ISM 공급관리자협회 제조업 지수 뭐 이걸 더 다 동반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죠? 그런데 이제 경기 둔화 우려는 있지만 침체까지 갈 부분은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채권 트레이더 지금 경기 둔화에도 침체 베팅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채권 트레이더들이 지금 침체에 베팅을 걸고 있지 않다.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1년 후 연준 기준금리 선물 전망치는 3.4%에서 등락 중인데, 사실 점도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준금리 중간값은 2.8%를 상회하거든. 그죠? 그래서 채권 시장 트레이더들은 1년 뒤 기준금리가 중립금리를 상회하는, 그러니까 2.8% 이상 3.4% 내외에서 움직일 것이다. 그러니까 금리 부분에 있어서 지금 5%에서 5.25%인데 내년까지 뭐에 1.5% 정도, 그죠? 그 정도에서 1.75%뭐 요 정도의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지, 그거보다 더 경기가 급감을 해서 뭐 2.8%까지 금리를 인하할 정도라고 생각하면서 채권을 매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실업률 상승 속도가 침체와 연관이 있다는 견해, 이 샴의 법칙, 그죠? 요 부분과 관련된 부분에서 실업률 상승 속도가 빨랐던 탓에 이제 3회 법칙이 발동하고 뭐 해가지고 알고리즘 매매가 작동했었던 게 8월 5일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영향을 줬던 고용 감소,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의 쇼크, 뭐 이런 부분들, 그건 이제 일단락되면서 일정 정도 반등을 시장을 했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경기 침체보다는 경기의 다소 둔화 관점, 이 정도로 바라보는 것이 맞고, 거기다가 이제 연준, 그죠? 연준 정책적 흐름에 있어서 파월 연준 의장이 나름대로 앞으로 고용이나 뭐 실업률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의 폭을 결정할 부분이기 때문에 연준의 정책적 대응 여력도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주요 지표 흐름들을 보게 되면 뭐 제조업 지수나 경제 서프라이즈 지수나 뭐 전체적으로 안 좋은 부분 50 이하니까, 그죠? ISM 제조업 지수도 추가적으로 유축이 될 부분이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 부분들, 그리고 지난번에 실업률이 올라갔었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실업률도 뭐 자세하게 우리가 그때도 살펴봤지만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공급의 증가, 그죠? 경제활동 인구의 공급의 증가 때문에 실업률이 늘어난 거지, 해고율이 엄청나게 컸던 부분이 아니단 말이지. 그래서 경기는 다소 둔감할 수 있으나 침체로 가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이제 시장을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야. 자, 이제 그런 관점에서 기술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기술주의 주도주 복귀, 요 부분, 그죠? 우리가 이제 기준금리 인하 기대는 뭐 자꾸 0.5% 인하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지표가 확실하려면 9월 6일날 발표되는 고용지표가 또 쇼크가 나와줘야 가능한 건데,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거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기술주 쪽에 주도주, 지금 엔비디아가 약세를 실적 발표하고, 매출 실적 가이던스보다 4%에서 5% 정도의 추가적인 서프라이즈가 나왔지만, 그 서프라이즈 포인트가 컨센서스보다 4~5% 정도 더 좋게 나온 걸 가지고 크게 상승의 성장 동력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실적은 분명히 잘 나왔어, 그죠?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에 7%, 6.9% 떨어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시아 증시 전반, 특히 우리 시장이 영향을 받고 있는 건데, 좀 과하다 이 부분은, 그죠? 왜냐하면 뭐
실적 부분, 뭐 엔비디아가 떨어지는 게 과하다라는 것보다 엔비디아의 약세가 우리 시장에 미치는 흐름 부분이 너무 과하다는 거예요. 그죠? 반도체 쪽이나 기술주 쪽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치는 건 당연한 거고, 기술주는 또 반도체, 특히 반도체는 경기에 민감한 부분이고, 그죠? AI는 경기에 민감하다고 볼 수는 없어. 왜냐하면 성장하는 산업이니까, 그죠? 그런데 반도체와 기술주는 경기에 민감한 부분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AI 쪽 라인 부분은 카펙스 투자, 이 투자가 확대돼야 성장이 커지는 거고, 그죠? 그런 흐름인데 이제 더 성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정체될 거냐, 이런 부분에 이제 분기점에 놓여져 있는데, 그게 이제 대선을 3개월 앞둔, 그죠? 그 시점, 뭐 3개월도 아니지, 이제는 9월, 10월, 11월 5일이니까 2달 열흘 정도 남았죠, 그죠? 그 정도밖에 놓여져 있으니까 기술주 부분에 있어서 뭐 비술주뿐만이 아니라 대선을 앞두고 투자 활동이 다소 유축될 수 있는 부분, 그죠? 그게 이제 해리스가 될지 트럼프가 될지, 그거에 따라서 그 각 기업들 부분들의 투자가 다소 정체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주 전반의 흐름 부분들이 더 세게 올라가기에는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부분, 그죠? 그 부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죠? 그리고 평균적으로 대선해의 미국 설비 투자, 이 부분은 이렇게 감소한 부분, 그리고 그 대선 이후에 다시 증가한 그런 흐름들로 봤을 때, 그죠? 설비 투자가 감소하는 흐름은 결국 경제 지표에도 안 좋을 부분이고, ISM 제조업 지표나 이런 부분들도 안 좋을 거잖아. 그러니까 경기에는 다소 부담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지. 그죠? 그런 부분들을 바라보게 되면 이 기술주가 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반도체주가 새롭게 뭐 확 돌아서서 나오기는 쉽지 않다는 거고. 그죠? 자,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설비 투자 프록시는 최근 들어 모멘텀이 약화 중이고, 기업들은 대선 앞둔 불확실성에 투자 지연 중이고, 제조업 경기와 설비 투자 간 상관관계를 고려할 시 제조업 경기 당장 반등이 어려울 전망이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요인들은 시장에 좀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 향 수출주들, 이런 부분들이 미국 경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 공통 분모의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섹터마다 경기적인 요인과 그리고 또 비경기적인 요인, 이런 부분들, 그리고 섹터마다의 이 영향이 다를 수 있는 부분, 그죠? 소비재나 자본재는 미국 경기보다 시장 점유율 확대나 구조적인 투자 영향, 이런 부분이 더 뚜렷하게 작용하는 거고, 중간재는 미국 경기로부터 민감한 부분, 이게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통계적으로도 나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미국향 수출은 비경기 요인도 중요하고, 시장 점유율 확대나 구조적 투자 등도 중요한데, 과거부터 현재까지 미국향 투자는 소비나 투자 등 경기 영향에서 당연히 무관하지 않지. 그죠? 그래서 2002년부터 현재까지 미국 소비와 소비재, 중간재, 자본재 간 상관관계 계수를 보게 되면 0.2, 0.7, 0.5. 그러니까 소비재는 0.2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중간재는 0.7, 자본재는 0.5. 그러니까 중간재 수출을 하는 쪽 라인 부분은 영향이 좀 컸다는 거지. 이 수치가 클수록 관계가 크다는 걸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미국 소비는 한국 중간재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반면 소비재라고 하는 쪽은 오히려 상관계수가 하락을 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미국 소비 및 투자와 대미 소비재 수출 간 상관계수는 팬데믹 이후 각각 0.1, 0.0으로 하락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소비재 수출 간 상관관계 부분은 천천히 낮아졌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다만 이제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 요인에서, 그죠? 이제 환율적인 부분, 1370원대에 놓여져 있었던 환율이 1330원대로 내려와 있는 상황, 워낙 강세가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 효과에 의해서 기업 섹터별의 수출 영업이익, 뭐 이런 부분들이 과대 계상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담, 이런 부분들은 수출주에게는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야. 그래서 수출주들이 당연히 조정을 받았고, 반면에 워낙 강세 흐름 속에서 거기에서 다소 자유로울 수 있는 내수주와 그리고 바이오, 이쪽 부분이 상대적인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는데, 거기에다가 생물보안법이 9월달 미국의 하원에 상정이 되니까 그 모멘텀을 가지고 바이오 쪽에 강세 흐름이 보여지면서 다른 수출주들이 다소 약세 흐름을 보이는 거지. 그런데 그 환율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약세를 보이는 부분을
수출 중량이 증가하면 뭐예요?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거지. 그런 흐름으로 본다면 뭐 지금은 전반적인 수출제 전체적으로 뭐 자본재와 중간재, 소비재 상관없이 내려오고 있지만 그죠? 소비재까지 이렇게 하락 흐름을 세게 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지. 그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수급적 이슈가 더 크게 작용하는 상황인 거지. 그죠? 수출 흐름하고 같이 볼 흐름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 자, 그런 가운데에서 어제 돌직구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또 여러분들께도 그 전부터 이야기를 했지만 8월 5일 날 시장이 급락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2700포인트 근처까지 8월 16일 반등하고 나서는 계속해서 지금 외국인들은 매수세, 현물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고, 그죠? 선물 가지고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가 현물은 매도하고, 특히 반도체 쪽은 순매도의 흐름이 강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선물 가지고만 뭡니까? 여기 국내 시장 외국인 누적 선물, 누적 매수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올해 7월 계획 7월까지 계속 매수가 들어오다가 8월 그 충격이 있고 나서 그죠? 엔캐리티 청산이니 뭐니 충격이 있고 나서는 주춤하고 오히려 뭐에 순매도 그죠? 작년 7월, 11월, 7월에서 11월 때도 외국인 매도가 나왔었지. 그리고 시기적으로 9월 달은 미국 시장이 다소 약세 흐름을 보이는 달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영향들이 함께 작용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도 7월에서 11월 이쪽 라인 부분들이 조금 시장이 약했었던 부분도 이제 그러한 요인들이 일정 정도 작용을 했는데 올해도 지금 뭐에 그런 유사한 흐름으로 지금 진행되면서 9월 시장이 조금 안 좋을 수 있는 부분을 지금 8월 중순부터 진행하고 있는 중이잖아. 그죠? 자, 여하튼 반면에 이제 외국인들은 선물을 가지고 뭐해? 매수했다, 매도했다. 이렇게만 하고 있고 현물 부분을 매수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 시장에 뭐해? 금투세와 관련된 부분이 매듭이 되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수급적 불균형까지 겹쳐지면서 상대적으로 일본 시장이나 대만 시장보다도 더 못한 그런 흐름들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더 힘든 그런 국면에 놓여져 있다.